안녕하세요. 하자TV 신홍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네 번째 영상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자소송에 입력하기 전 미리 작성해야 할 한급 파일 중에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진술서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재산 목록이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작성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진술서는 작성할 것이 많은 서류입니다. 특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작성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정보들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학력, 두 번째 과거 경력, 세 번째 현재 주거 상황, 네 번째 부채 상황, 다섯 번째 과거 회생 파산 경력입니다. 이 5가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할 서류를 알아보면, 학력은 다들 다 아실 테니까 별도로 필요 없고요. 과거 경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언제 어디에 근무했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과거 경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자격증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직장 가입자 정보를 통해 급여소득자 경력을 확인할 수 있고, 소득금액 증명과 사업자 등록 사재 증명을 통해 사업자 경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은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이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혼인관계 증명서도 준비해 주세요. 현재 주거 상황 확인을 위해 매매계약서, 임대차 또는 전세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채사항 확인은 나이사건 검색에서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회생파산 경력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을 신청하셨던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자. 자, 진술서가 준비됐으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최종 학력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날짜를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날짜는 중하순 정도로 적당히 기록하시면 됩니다. 졸업 또는 중퇴 여기 표시를 하시고요. 과거 경력은 제가 앞에서 건강보험 자격증시 확인서 등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이 자격증시 확인서 발급해서 발급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로그인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하고 사업자 등록 사실 증명을 발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요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 여기 보시면 즉시 발급 증명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소득금액 증명이 여기서 발급하면 되고요. 다음에 사실 확인 후 발급 증명은 요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요거로 발급해서 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는지, 그 상호는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과거 경력이 작성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직위는 모르시면 기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에 과거 결혼과 이혼 경력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제 결혼했는지, 언제 이혼했는지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여기에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첨부 서류로 필요한 게, 이혼하신 분들은 협의 이혼하셨으면 협의 이혼 의사 사실 등본이 필요해요. 요거는 협의 이혼하셨던 법원에 신분증 갖고 방문하시면 등본서 바로 떼주고요. 다음에 이혼 소송하셨던 분들은 소송 진행했던 변호사 사무실에 가시거나 소송하셨던 법원에 가셔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거나, 현재 주거 상황은 3가지 상황 중에 하나를 적으시는 거예요. 내 집인지, 전월세인지, 아니면 남의 집에 무상으로 사는지. 자, 우선 부동산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먼저 떼야 되는데요. 요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서 띄는 거예요.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서 요 열람하기 누르셔가지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로그인해야 되죠.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발급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시는 곳 주변에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가시면 무임민원 발급 창구 있거든요. 무임민원 발급 창구. 거기서 직접 가서 키오스크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신청인 소유 주택이라면 매매계약서를 보시고 매수일자, 매수 금액, 다음에 근저당 설정 관련 사항 관련된 내용들을 적으면 되는 거고요. 전월세라면 임대보증금, 다음에 한 달 임대료는 얼마인지, 임대료는 연체가 됐는지, 다음에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라면 실제 임차인은 누구인지 이 내용을 적는 거예요. 다음에 무상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무상거주하는 주택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사는 본인하고는 어떤 관계 있는지를 적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첨부 파일로 해서 실제 소유자 신분증, 무상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음 부채사항을 확인하는 건 뭐냐면 채권자로부터 소송 지급명령, 전부명령, 압류, 과압류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진행하신 분들은 보기 싫으니까 그냥 법원에서 뭐 오면 다 찢어버리거나 그냥 버리시거든요. 근데 하지만 확인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확인하냐면 요 대법원 나이사건 검색에 가보시면 이렇게 인증서로 검색이 있어요. 자, 인증서로 검색에 가시면 주인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법원하고 사건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게 법원도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쉽게 말해서 막 노가다 같은 건데요. 다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서 내가 어떤 사건에 지금 소송 중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지방법원에 있다. 예. 여기 사건 종류는 통 사건 종류 이거예요. 민사본안, 다음에 독촉, 전자도촉, 재산조회, 세 개만 할 수 있죠. 민사본안, 독촉, 전자도촉, 재산조회, 기타 집행. 예.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지금 없으니까 안 나오는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사건들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지급명령인지 전부명령인지 압류 가압류인지 쓰시고 채권자는 어딘지 법원 사건 번호 적어주시면 돼요. 개인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상황은 통상 뭐 생활기 부족이나 뭐 돌려막기죠. 돌려막기인데 여기 생활기 부족 체크하시고 기타 사항이 뭐 다른 사유가 있으시면 기타에 체크하시고 기타 쓰시면 되고요. 사기 피해,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사기 피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과거 명책 절차 등의 이용 사항들을 적는 건데요. 과거 개인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를 통해서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러니까 신청, 폐지, 기각 말고 개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서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면책받은 그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신청 정보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과거 신청서가 있으면 확인하기가 쉬운데 또 이것도 너무 10년 되고 또 15년 되고 그러면 신청서를 다 안 갖고 계시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들어갔던 요 대법원 나이사건 검색에서 요 회생파산 정보를 통해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워크아웃 관련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인터넷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으셔서 요 사이버 상담부에 가시면 지원 현황 조회를 통해서 과거 워크아웃을 지원했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무자분들이 가장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진술서 신청서에는 별지 참조라고 쓰시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별지 진술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한번 진술서를 작성해 볼게요. 진술서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원인에 대해 서술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그 신청인의 인생을 적는 겁니다. 빚을 지게 된 사연을 적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 글쓰기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막 쓰다 보면 막 중언부언하고 앞뒤도 안 맞고 뭐 쓰다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거든요. 또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작성을 되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 법원에서는 이 진술서를 통해서 그 채무자 상황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파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제출한 서류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 진술서에서는 2018년도에 어떤 채무를 졌다고 했는데 부채증명서에 보면 첨부된 부채증명서에 보면 2018년도에 부채 내용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화가 나겠죠. 그래서 내가 제출한 첨부 서류에 맞게, 당연히 거짓이 없으면 진술서도 맞고 첨부 서류에 있는 내용도 다 맞겠죠. 단순하게 한 달, 두 달 틀린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삼지 않는데 아예 내용이 누락이 되거나 뭐 없는 사실을 지어내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 뭔가 그려질 수 있도록 작성하면 아주 베스트입니다. 자, 이 작성하기 전에 내가 빚을 졌던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이제 부채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2011년 1월에 뭐 250만 원을 사나머니에서 빌렸다. 다음에 2013년도 7월에 우리 카드론을 받았다. 2016년 10월에
국민은행에서 신용대출 1천만 원을 받았다. 예. 이렇게 날짜를 쭉 쓰는 거예요. 날짜로 쭉 쓰면 이제 대충 기억이 나시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 대출을 받다가 언제 이자를 내가 감당하기 힘들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기는 가장 최근의 가능성이 가장 큰데, 그래도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은 아마 채무를 총 10번을 지셨으면 한 중간쯤 정도부터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정도가 있어요. 그때부터 돌려막기가 막 시작되는 거거든요. 2023년 2월부터였다. 그래서 본인의 통장거래 내역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예.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이때 이런 내용을 썼지가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뭔가 떠올라요. 그렇게 되면 뭔가 키워드가 머릿속에 반짝아 떠오를 겁니다. 그때 내가 사치를 부렸구나, 좀 과소비를 했구나, 철이 없었구나, 뭐 이런 키워드가 떠오르거든요. 그럼 이 키워드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채무를 졌던, 빚을 졌던 그 날짜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살을 붙이는 거예요. 차를 구입하기 위해 빌렸지. 그때 내가 300만 원 우리카드 카드론을 카드값 내려고 빌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유를. 이렇게 빚어진 날짜 순서대로 언제 졌지, 얼마를 졌지, 어디에서 빌렸지, 내가 왜 빌렸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개조식으로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살을 붙여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아마 진술서 또는 이제 이런 글을 작성하기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요걸 작성하기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기가 막히게 작성해 드리죠. 전체적으로 통장거래 내역하고 신청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이게 저희가 작성할 수 있도록 딱 아웃라인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작성을 하고 신청인께 보내드리고 오케이 하면 그걸 갖다가 첨부해서 신청하는 거죠. 잘 쓴 예문을 보내서 이거대로 쓰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타인의 글 갖고 작성해봤자 또 그 예문에 있는 내용들을 좋은 글이라고 쓰다가 그 내용들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 내용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되게 어색해지거든요. 차라리 술술 읽히지 않아도 날짜 순대로 신청인의 사연이 진실하게 느껴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떠세요? 좀 어려우신가요? 이게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 사람의 한 일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죠. 자, 이 제가 설명드린 순서대로 준비할 것 5가지. 첫 번째 학력, 과거 경력, 세 번째 현재 주거 상황, 네 번째 부채 상황, 다섯 번째 과거 회생파산 경력에 관련된 정보를 먼저 준비하시면 작성하기 수월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진술서는 빚어진 날짜를 적고 먼저 살을 붙이는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다 보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회생하자 신홍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